이렇게 이제 저도 뭐 전망을 제가 뭐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전망한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고 뭐 전반적으로 환율 전망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전망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환율과 가장 그 민감도가 높은 것이 금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실물 경제에서는 무역 수지고요. 실물 경제에서는 무역 수지고 금융 부분에서는 금리다 이렇게 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환율 전망을 지금 이제 한국 환율에 대한 전망으로 이제 돌려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네. 우리나라하고 지금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지금 사상 최대치지 않습니까? 네. 2% 정도가 되는 정도의 금리 차가 있기 때문에 이 레벨이 환율 레벨을 끌어올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무역 수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나 지금이나 지금도 무역 수지 여전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한때는 뭐 적자를 보인 적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대를 움직였던 기간이 언제냐 그러면은 한 2, 3년 전만 해도 1,100원에서 1,200원 사이를 움직였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1,2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나라의 어떤 외환을 방어할 수 있는 저지선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한 200원 정도가 올라온 거죠. 환율의 어떤 레벨 자체가 지금은 1,300원에서 1,400원 정도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그 이유는 금리 차이가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한 2% 정도 나는 금리 차이가 환율 레벨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차이가 줄어들지 않는 한 이 환율이 다시 1,300원 밑으로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당분간은 1,350원을 전후해서 움직이고 1,400원까지 가면 조금 우리나라의 어떤 위험 신호가 오는 거고 1,300원 밑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뭔가 이제 금리 쪽에서의 어떤 갭이 줄어들면은 저는 이제 1,300원 밑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금리의 어떤 갭이 과연 줄어들 것이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이제 9월 달부터 금리를 내리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릴 거거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내릴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줄어들기는 당분간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갭이 있다 그러면은 원 달러 환율은 한 1,350원을 전후로 움직이는 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강달러 기조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 그러니까 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외환 시장을 좀 놓고 보면 특징적인 현상이 강달러가 왔을 때 강달러 기조가 왔을 때 원화하고 엔화가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원화도 약세, 엔화도 약세. 약달러가 오면은 엔화도 강세, 원화도 강세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구도가 깨진 것이 바로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는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는 달러에 대해서 엔화는 강세를 보이지만 원화는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와 엔화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라인이 깨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상황은 엔화는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지만 원화는 여전히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관련돼서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달러와 한미 간의 어떤 외환 시장에서는 별로 달라진 게 없이 계속 원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금리 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뭐 제가 생각하는 날카로운 질문. 날카로운 질문 항상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에 좀 뭐 하드랜딩 올 수 있다, 정착륙할 수 있다로 어느 정도 이제 전망을 하고 계시고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금리 차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거죠. 미국이 금리 인하할 때 우리나라도 내리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리고 그렇습니다. 미국이 인하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거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금리 차는 어쨌든 유지되고. 상당 기간 유지가 상당히 될 거라고 유지되고. 봅니다. 두 번째 미국 경제는 하드랜딩 온다라고 이렇게 가정하면 그렇다면 저는 강달러가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이 달라요. 물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는 이제 배제하더라도 두 가지 전제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될 거라고 보는데
미국 경제, 거시경제 펀더멘탈이 탄탄할 것인가? 첫 번째. 그리고 금리 차 이게 또 결정을 할 텐데 예. 미국 경제가 거시적으로 탄탄하지 않게 전개된다. 하드랜딩 올 거다라고 말씀을 만약 하신다면 여기서 저는 환율에 있어서 다른 변수가 등장. 무슨 말이냐면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벌어진 게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를 인하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금리 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계속 유지될 거라는 말씀이 저도 이 부분도 동의합니다. 예, 예. 근데 금리 차라는 것은 1년 전부터 지금까지 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잠정 1년까지도 그 금리 차는 어느 정도 유지될 텐데 예, 예. 그 조건은 똑같을 텐데 예, 예. 나머지 한 가지 조건 예.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했었던 예. 23년, 24년 예. 나홀로 견조했었던 그런 모습 이른바 골디락스의 형태의 미국 경제에서 하드랜딩으로 전개될 때는 달러 선호 현상이 좀 줄어든다든가 거시경제 펀더멘탈이 좀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강달러 기조가 꺾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기자님의 전제대로 전개된다고 했을 때 예, 예. 왜냐하면 그게 전제니까 예. 그래서 그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네. 강달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글로벌 강달러가 있고 네. 원화에 대한 강달러가 있고 네. 그 두 가지가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 약해지고 네. 그다음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예. 또 반대로 또 유럽도 뭐 금리를 유럽도 이제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만은 예. 유럽 경제가 또 강해지고 예. 이러면 이제 달러는 그들 나라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죠. 네. 그 달러의 가치는 네.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엔화에 대해서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원화에 대해서는 원화는 조금 다르다. 네. 왜냐하면 원화는 우리 경제도 지금 어렵기 같이 때문에 약하니까. 예, 같이 약하기 때문에 예. 미국이 약하다고 약해서 금리를 낮추면 우리도 네. 낮춰야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원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일 거다. 그렇게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상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바뀐다 그래서 바뀌어서 바뀌는 것도 있지만 네. 상대방이 바뀌어서 바뀌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원화하고 달러의 관계는 지금보다 크게 바뀔 요인이 별로 없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확실히 선명해집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22년, 23년 경제를 예. 환율 관점에서 설명할 때 소위 킹달러로 설명을 했었잖아요. 예. 예.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킹달러의 개념은 달러만 나홀로 강하고 나머지 통화는 다 도토리인 거예요. 다. 예. 예. 근데 그런 체제에서 이제 킹달러가 아니라 예. 이제 뭐 중달러 정도로 바뀌는 구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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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22년 같은 경우는 킹달러 속에서 유독 원화는 알밤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엔화는 더 약세였으니까 예, 쉽게 예, 말하면 그렇습니다. 위안화는 예, 더 약세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더 불리한 구조였는데 근데 이제 24년 하반기 25년 경제는 킹달러 체제가 아니라 달러 강세는 좀 인덱스 상에선 약해지지만 예. 예. 근데 원화도 같이 약세화되니까 예.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는 예. 강세화가 여전히 유지된다라는 예. 예.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 흐름이 전혀 달리 전개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 주셨던 이제 원달러 환율이나 달러 인덱스 상에서의 환율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지만 이제 결국 이 환율을 결정짓는 금리 인하 시나리오 예. 이걸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앞에서도 이제 9월 정도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예. 예. 금리 인하 시나리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뭐 나름대로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많다.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 뭐 과거에도 한번 봤습니다만은 파월 의장 취임 후에 그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들을 한번 쫙 이렇게 한번 네, 본 적이 있는데 파월 의장 굉장히 직선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직선적이고 뭔가 이렇게 은유적이나 비유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네.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네. 그리고 금리를 내리는 신호를 꼭 그 전달 주더라고요. 그 네. 전번 FOMC 미팅에서 그렇군요. 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서너 달, 뭐 6개월 이런 걸 내다보고 멘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바로 그 다음 회의 때 어떤 건지를 멘트를 하고 네. 그때 이제 그 멘트를 실행하는
네. 그런 패턴을 계속 이렇게 보여 온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그 7월 말 8월 초 FOMC 회의에서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거다. 이렇게 9월 달에 금리 내리는 걸 논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시그널이다. 굉장히 강하게 줬고 네. 그리고 시점도 꼭 한 달 전이고 네. 그리고 시그널도 비교적 직접적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럼 50bp를 내릴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50bp는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파월 의장이.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갖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한번 종합해서 보면은 9월 달에는 25bp 인하를 이미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상당히 좀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줬다. 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고 또 이제 뭐 앞으로도 좀 지표들이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파월 의장의 머릿속에는 이제 9월 달에 25bp 인하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이 지나면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네. 미국은 선거가 있으면 이제 미국의 어떤 뭐 대통령이 일단 바뀌겠죠.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어쨌든 간에 뭐 대통령이 바뀌게 됐을 텐데 그러면 이제 금리 정책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 예.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려야 된다. 네. 자기가 당선된 이후에 내려야 된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어떤 식의 압박이 계속 갈 거고 그럼 이제 금리 인하 폭이 상당히 좀 커질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 해리스 현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이러면은 이제 트럼프보다는 압박이 덜 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는 또 금리 인하 폭이 물론 인하라는 방향은 맞지만 금리 인하 폭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를 경제적인 요인만 가지고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방향은 인하지만은 그 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거는 조금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우리 토론이니까 우리 독자분들께서 항상 저 즐겨 보시는 즉시 분석. 지난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지난 FOMC 회의 때 이제 새벽에 딱 알람을 2시 55분에 맞춥니다. 그럼 이제 3시부터 그 성명서 해독하고 진짜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즐거우니까 하는데요. 성명서와 기자회견까지 약 1시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련의 스토리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는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그 하나의 문장은 시작은 뭐 it's time으로 시작합니다. 시간이 오고 있다. It's time. The time is coming.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블라블라 하면서 to dial back. The that level of restriction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의 restriction 이런 제약적인 금리에서 이제 dial back 돌아올 시점이 오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 충분히 선제적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저도 이렇게 기억에 남고요. 근데 당장 지금 8월인데 제가 몇 번 연락드렸잖아요. 파월이 언제 연설하냐. 잭슨홀 미팅 때 혹시 이제 기자분들은 조금 더 그 스케줄을 먼저 아실까 해서 궁금해서 자꾸 연락을 드렸는데 잭슨홀 미팅 때 이제 그러니까 7월 FOMC였고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8월에 있고 9월 중순에 FOMC 회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분명히 또 이 8월 FOMC 잭슨홀 미팅 때 자신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뭔가에 또 좀 강한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혹시 그렇습니다. 어떤 멘트를 기대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이런 멘트가 나올 것 같다. 뭐 저희 기대하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멘트를 좀 해석하는 입장이니까 뭔가 어떤 멘트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은 뭐 특별히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파월 의장이 이제 그 동안에 보여준 행보를 보면 이제 7월 8월 FOMC에서 상당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장선상의 발언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최근에 어떤 금융 환경이 급변하면서 뭐 50bp를 내릴 거다 이런 예상도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50bp를 내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뭐 경제 지표라는 게 다시 또 뭐 회복되는 조짐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있고 뭐 경기 침체
라고 하는 것도 약간 좀 혼재된 지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50bp를 내리게 되면은 이제 파월 의장이 했던 말을 또 다시 한번 또 뒤집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9월 달에 50bp를 내리는 게 그렇게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앞으로 FOMC는 계속 이어질 네.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 소위 말하는 그린스펀이 얘기한 베이비 스텝대로 가더라도 네. 미국 경제에 큰 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연장선상의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또 토론이니까 제 의견을 드리면 예. 저는 빅컷을 하는 것은 예. 상식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 상식에 어긋난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융권에서의 과도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 정책 기조를 바꿔 나가는 거, 금리를 인상하는 거, 혹은 금리를 인하하는 거 그런 변화를 우리는 스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걸 이제 0.25% 포인트면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울트라 스텝 뭐 이런 스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룰을 붙이는 단어가 딱 하나 있죠. 베이비 스텝 룰이죠. 그러니까 빅스텝 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국면에서 지금과 같이 통화 정책 기조를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1년 정도를 계속 동결하다가 최초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빅컷의 금리를 인하한다. 그것은 상식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뭐 좋은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런 당연히 통화 정책의 당국은 지난 직전 FOMC 회의 때 만장일치로 동결을 해놓고 빅스텝으로 금리를 다음 FOMC 때 한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저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사실은 시작은 베이비 스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물론 이제 0.75포인트까지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지만 그렇죠. 시작은 베이비 스텝으로 했습니다. 0.25% 내리고 그다음에 뭐 0.5% 내리고 0.75% 내리고 이런 식으로 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이제 빅 스텝을 밟은 적은 뭐 그렇게 없지 않았나. 정말 그 미국에서 혹은 연준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수준의 강한 어떤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 정도의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어떤 시스템적 리스크가 오지 않는다면 통상적인 베이비 스텝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정치와 일단 무관하게 이 연준의 의사결정을 계산해 보면 저는 한 번 금리를 인하하고 그것이 이제 시장과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니까 그 영향을 봐가면서 뭐 퐁당퐁당 금리를 인하하는 그러니까 이번 FOMC, 다음 FOMC, 그 다음 FOMC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차이가 대략 한 4달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금리 인하 이후 물가가 다시 급등하는지, 뭐 금리를 인하했어도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되지 않는지 이런 여러 데이터를 봐가면서 차후에 그 효과를 보면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게 또 파월의 성향이지 않을까. 물론 정치적인 것을 해석하기에는 끝도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저는 가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워낙 이제 금리가 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니까 또 역시 이 세상 친절한 환율 수업의 저자로서 결국 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가 이제 금리 차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시나리오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해야 되겠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나리오도 가늠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지난번에 한번 출연하셨을 때는 꽤 됐죠. 그때도 한국은행이 선제적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서로 의견이 일치했었거든요. 그러면 선제적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러면 미국이 9월에 FOMC 때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만약에 전제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 금통위는 10월에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좀 여쭤보겠습니다.